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산 휴게소 오후 3시. 막걸리 한 모금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25살 여성이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러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막걸리 한 잔과 함께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 여성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양 중구역에서 나고 자란 조선인민군 자동차부대 운전교관 김연아. 북한 최고 특권층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20대 여성이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이곳 양산 휴게소에서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두만강을 건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막걸리 한 잔이 그녀의 20년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걸까요? 양산 휴게소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행 양산 휴게소에서 막걸리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이었는데 휴게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으며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무런 감시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막걸리 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첫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텁텁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몇 방울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져서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 출신으로 조선인민군 자동차부대에서 운전교관으로 일했던 26살 김연아입니다. 25살까지 평양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20대 여성이 조선인민군 자동차부대에서 운전교관을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외제차를 운전할 수 있었고 평양 시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남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주체사상 학습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이고 우리 인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에게 점령당한 불쌍한 땅이고 그곳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산 휴게소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그때의 제 모습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지함조차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슬퍼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짓 속에서 살도록 강요받았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평양도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넓은 도로에는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막걸리의 쓴맛이 입안에 맴돌면서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그 아슬아슬한 시간들,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을 건너던 그 공포의 순간들까지. 휴게소 한편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노인들의 경직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제잘거리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75이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참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운전교관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쯤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얼마나 상심해하고 계실까요? 혹시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조선인민군 자동차 부대의 차고는 언제나 윤이 나도록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 시간이 되면 모든 부대원들이 나와서 차량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저 역시 교관이었지만 이 청소에 빠질 수는 없었죠. 오히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했던 차량은 최신 외제 승용차들이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심지어 렉서스 LS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차들이 우리나라 기술의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순진했습니다. 교관으로서의 첫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첫 학생은 당 중앙위원회 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철웅이라는 이름의 20살 청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여자 교관에게 배우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남자 교관이 아니라 여자한테 배워야 하냐며 투덜거렸죠. 하지만 제 운전 실력을 보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양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능숙하게 빠져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교관 동지. 라며 존경의 표현을 보였죠. 그때 느꼈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철웅은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3년간 공부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다른 학생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말투도 조금 달랐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 보였습니다. 교관 동지, 중국에서는 자동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길거리가 온통 차들로 가득해요. 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는 묘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이미 바깥 세상의 풍요로움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수업도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이 당 간부들의 자녀들이었는데 모두 특권층답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도 있었죠. 서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박영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외무성 간부의 딸이었는데 러시아에서 유학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운전을 배우면서도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교관 동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 차들을 타고 다니나요? 우리나라 차와 외국 차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거나 외국 차들은 우리가 만든 것만 못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었죠. 하지만 박영희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관 동지,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더라고요.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생활은 분명히 화려했습니다. 외화 상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었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해외에서 수입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었던 옷들도 대부분 중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고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화 상점에 갔을 때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곳에는 해외에서 수입된 온갖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화장품, 의류 등등.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고 포장도 예뻤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일반 주민들이 감히 엄두낼 수 없을 정도로 비쌌죠. 그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혜택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 시내 최고급 식당들에서 외국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요리, 중국 요리, 심지어 서양 요리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 외국 음식과 얼마나 다른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옥류관에서의 식사였습니다.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그곳에서 당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음식이 세계 최고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한국의 음식들을 맛보니 그때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대에서 일하면서 만났던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로워 보였죠. 한 번은 러시아에서 온 기술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저에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왜 한국이라고 하는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동료에게 물어보니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그냥 한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북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때는 그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 차를 몰면서 보았던 풍경들도 떠오릅니다. 넓은 도로, 높은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그림 같았죠.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체사상탑이었습니다. 대동강변에 우뚝 솟아있는 그 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는 조명이 켜져서 더욱 장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인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되고 통제된 도시였던 것이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에서의 정치학습 시간도 기억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김정은 동지의 교실을 공부했습니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배우고 성군 정치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학습 시간에서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죠. 정해진 답만 말해야 했고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가끔 학습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조장이 나서서 사상적 해이라며 비판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평양에서의 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신분증을 확인받아야 했고 허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평양 시내에서도 그랬죠. 특히 외국인들이 묵는 호텔 근처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운정교관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그런 곳에도 갈 수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 제약들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대에서 만났던 동료들도 기억납니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당 간부의 자녀들이거나 군 간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 체제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술자리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만약 우리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면 같은 식으로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런 대화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평양의 밤거리도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도시를 밝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동강변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강물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야경 뒤에도 엄격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졌고 순찰차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자유로운 밤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가끔 외국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평양 시내를 드라이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감탄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네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본 것은 진짜 평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모습이었죠.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부대의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기술자들과의 대화도 기억납니다. 그들은 외제차의 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종종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기술이 최고야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이 부품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네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도 뭔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겠죠. 모든 것이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믿어야 했고 그렇게 말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김철웅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관 동지, 제가 베이징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대에서는 외부 저장 장치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거든요. 하지만 김철웅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예요. 베이징에 있는 친구가 준 건데 정말 재미있어요. 김철웅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조선의 부패한 문화라고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일까요? 김철웅은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큰일 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풍요로운 생활. 모든 것이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남조선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김철웅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본 것이 진짜인가요? 김철웅은 주변을 살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직접 확인한 거예요. 한국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과 달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제 질문에 김철웅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교관 동지. 너무 많이 알면 힘들어져요.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들, 신문에 실린 기사들, 정치학습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혹시 우리가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 박영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뭔가 비밀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관 동지, 혹시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박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봤어요. 그곳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하고. 박영희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박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나요?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나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박영희의 질문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평양에서의 특권층 생활이 진짜 자유로운 것일까요? USB 속에 있던 다른 영상들도 봤습니다. 한국의 뉴스, 오락 프로그램, 심지어 K-POP 뮤직비디오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선거 관련 뉴스였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웅이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뉴스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경제 제재,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철웅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직접 들은 이야기들과 일치해요. 그때부터 저는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주민들과 특권층 사이의 거대한 격차, 통제와 감시의 일상화, 정보 차단의 심각성 등을요. 부대에서 만나는 다른 교관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은 체제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가끔 미묘한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살까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한 선배 교관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모르는 게 약이야. 그 말 속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선배도 뭔가를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희와의 대화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욕해도 괜찮고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그럼 질서가 무너지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전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니까 사회가 더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일까요? 어느 날 김철웅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관 동지 조심하세요. 요즘 보위부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우리의 대화들이 발각된 걸까요? 무슨 일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철웅은 주변을 살핀 후 속삭였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해요. 특히 한국 드라마나 해외 뉴스를 본 사람들을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나눈 대화들과 본 영상들이 모두 금지된 것들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영희도 비슷한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숨겼습니다. 만약 수색이 들어오면 발견되지 않을 곳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죠. 하지만 이미 본 것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자유로운 모습, 러시아의 개방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제 모습에 대한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이영석 교관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 부대에 나와야 할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더니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물어보니 가족들과 함께 시골로 이사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영석은 평양 토박이었고 시골에 연고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미리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김철웅과 박영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영석 교관이 그냥 사라질 리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이영석도 우리처럼 외부 정보를 접했던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영석의 부모님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연좌제. 그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영석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가족 전체가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그때부터 저는 극도로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웅이나 박영희와의 대화도 최소화했고 USB도 더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게 된 진실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실들이 오히려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선배 여교관 한명숙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봐도 개인 사정으로 휴직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명숙 선배는 저보다 5살 많은 30살이었고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미리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한명숙 선배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사라지기 이틀 전 그녀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요즘 너무 많은 것을 궁금해하지 마라. 그리고 조심해라.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한명숙 선배도 뭔가를 알고 있었고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저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죠. 한명숙 선배의 실종 소식을 들은 김철웅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교관 동지. 보위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아요. 그날부터 저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본 USB의 내용들이 발각된 것은 아닐까요? 매일 부대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저도 사라지는 날일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 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대장이 저를 따로 불러내서 미묘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아 동지, 요즘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 혹시 수업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나 배우고 있지는 않나? 최근에 이상한 물건을 본 적이 있나?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부대장 동지. 오직 운전 교육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시선이 예리했습니다. 혹시 한명숙 동지와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나? 이 질문에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한명숙 선배와의 대화 중에 체제에 대한 의문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대장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언제 저도 한명숙 선배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USB는 이미 더 안전한 곳에 숨겨뒀지만 문제는 제가 이미 알게 된 진실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철웅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교관 동지, 저도 어제 호출을 받았어요. 똑같은 질문들을 받았고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이제 정말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무슨 결정요? 제가 물었을 때 김철웅은 주변을 살핀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는 것이요. 이곳을 벗어나는 것.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붙잡힐 것이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라도 빠져나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철웅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고요. 다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각오가 있어야 해요. 가족도 친구들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이 일상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살아야 할까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저를 무척 아끼셨는데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하지만 계속 여기 있으면 결국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영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에 나오지 않았고 집에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철웅과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박영희도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교관 동지. 김철웅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박영희까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더 기다리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도 한명숙 선배나 박영희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철웅에게 연락해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웅은 자세한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정말 확실해요? 김철웅의 마지막 확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까 거짓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탈북 계획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아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앞으로도 계속 충성스럽게 살아라.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제 방, 제 침대, 제가 자란 이 집,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할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나가는 것을 눈치채신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철웅과 합류해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추격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무산에 도착해서 만난 브로커는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마침내 출발했습니다. 두만강 근처의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국경수비대의 순찰을 피해가며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물살도 생각보다 세었습니다. 브로커는 앞서가면서 계속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국경수비대에 들킬 수 있었거든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신호에 따라 모두 물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올라왔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무한히 길게 느껴지던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조선족 할아버지였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재빨리 트럭에 태웠습니다. 빨리 와라, 새끼들아. 공안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의 억양은 낯설었지만 같은 말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김철웅과 저 외에도 다른 탈북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중국 동북 지역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숨겨줄 안전가옥이 있었는데 지하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고 축축한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이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실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식사는 하루에 2번, 그것도 라면이나 빵 같은 간단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다음 단계는 언제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들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고 지겨웠습니다. 지하실에서 함께 지내던 다른 탈북자들의 사연도 들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다가 발각될 뻔해서 급하게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브로커가 나타나서 내일 출발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동남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몇 개국을 거쳐가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트럭에 몸을 맡기고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라오스로. 각 국경마다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검문소에서 태국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브로커가 뭔가 돈을 건네주더니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태국 안에서는 더욱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업자들이 우리를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브로커와 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한때는 손발이 묶여 끌려갈 뻔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브로커가 나타나서 해결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끌려간 동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에서는 몇 주 동안 또 다른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정글 속의 작은 오두막이었는데 벌레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계속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탈북한 것이 맞는 선택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생활과 크게 차이 난 것은 아니었죠. 함께 온 탈북자 중 한 명이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설사를 계속했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며칠 후 나아졌지만 만약 더 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라오스 경찰의 단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우리 은신처 근처에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절대 소리내지 말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두막 안에서 숨죽이며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종일 떨고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브로커가 돌아와서 안전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몇 달간의 여정 끝에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온 것입니다.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과 조사를 받는 과정이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정말로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 간첩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이유, 탈북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직원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찾아온 것인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평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복잡했습니다. 평양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신 것이 커피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였는데 그 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그 맛 속에서 자유의 맛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 낯선 땅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적응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자유롭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음식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혼자 도망쳐온 경우였고 어떤 분은 장마당에서 장사하다가 발각될 뻔해서 급하게 탈북한 경우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서 북한에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남한 땅을 밟게 된 것이죠. 그분이 태극기를 보며 우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부터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많이 달랐습니다. 동무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일할지 모두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사회에 나왔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니고 네온사인들이 번쩍거렸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첫 직장을 구하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운전 경력을 살려서 운전기사 일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미묘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뭔가 꺼려하는 분위기였죠. 마침내 찾은 일자리는 작은 배송업체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사장님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뭐가 문제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분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북한이 더 간단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혼자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실까요? 제가 사라진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부산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 산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양산 휴게소에 잠깐 내렸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간단히 요기도 할 겸해서요.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평화로운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던 그날 할아버지가 해주신 따뜻한 말씀들, 그리고 제가 몰래 집을 나서던 그 새벽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휴게소 안작은 매점에서 막걸리 한 병을 샀습니다. 왜 막걸리를 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에 이끌리듯이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따라서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갑자기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막걸리의 텁텁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지면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평양에서의 20년 거짓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생사를 오가며 겪었던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외롭고 힘든 적응 과정까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져서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트럭 운전사 같은 차림이셨습니다. 아가씨, 괜찮나? 무슨 일 있어? 하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뜻한 말씀에 더욱 울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많은 일이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할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천천히 말해봐. 그 할아버지의 따뜻함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 20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던 것,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하느라 이미 버스는 떠나갔지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다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아이고 고생했구나. 잘 왔다. 잘 왔어 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힘들어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지?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자리를 뜨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이 땅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용기 있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분이 다음을 기약하며 떠나신 후에도 저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다 마시고 휴게소 밖으로 나와서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산들 너머 어딘가에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평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라도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요. 양산 휴게소에서의 그 막걸리 한 잔과 낯선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탈북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혹시 다시 연락을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분은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해방감도 감사함도 그리고 희망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에 대한 기쁨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